자, 이제 277페이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일단 필기를 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말고, 오늘 이해할 게 아니고, 오늘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후에 우리가 배울 때 이걸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말이 있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란 말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돈의 가치가 종전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개념 들어보면요. 현재라는 시점이 있어요. 미래라는 시점이 있어요. 미래. 우리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1일이다. 2008년 1월 1일이다 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2007년 1월 1일이 지금 현재라고 할게요. 그러면 2008년 1월 1일은 1년 후죠. 그죠? 다시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 1월 1일은 과거, 요 시점, 이게만 현재라면 여기는 언제가 되겠어요? 과거 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이런 관계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현재 100원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100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10%의 이자율로 은행에 집어넣고 나서 1년 후에 찾게 된다면 원금 100원과 함께 이자 10원을 더 얹어주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1년 후가 된다면 이 자가 붙어서 값은 더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값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렇게. 다음. 이제는 오늘이 이제 2007년 1월 1일인데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하나 생겼대요. 어음수표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10원짜리 어음수표를 줬대요. 그러면 이 어음수표를 가지고 온전하게 110원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 주긴 줍니다마는 110원을 온전하게 줄까요? 안 줄까요? 속된 말로 10원 까고 주는 겁니다.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속된 말로 까고 주는 거거든요. 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할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1년 후에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면 할인, 끌어당겨서 금액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미리 시간을 끌어당기니까. 그럼 값은 커져야 작아져요.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미래 값이 현재 가치로 옴에 따라서 값이 작아지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그래서 다시 현재 돈이 1년 후 미래가 되면 이 자가 붙어서 값은 커지죠. 1년 후에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금액으로 알아보려면 할인을 하기 때문에 값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값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이제 이런 관계에서 뭔가 나타나는 걸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요 용어 볼게요. 사실은 이자율과 할인율은 영어로도 달라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레이트. 하는 일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자율과 할인율은 똑같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 시험은 이자율과 할인율이 어떻다? 똑같다. 할인율은 이자율이고 이자율은 할인율이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똑같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네. 자, 다음 이런 말 있어요. 현재 가치란 말, 그 다음에 미래 가치란 말이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거 볼게요. 2 곱하기 A는 4다라고 할게요. 자, 2 곱하기 A는 뭐다? 4다. 그럼 사실은 이퀄이라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똑같다가 이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하고 4가 어떻게 똑같아? 다르지. 근데 A가 하는 역할은 요거를 얘랑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맞죠? 그래서 A 이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4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4의 개수다라고 해요. 무슨 개수? 4의 개수. 맞죠? 그렇죠? 여기 5면 무슨 개수일까요? 5의 개수겠죠? 그렇죠? 만약에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오면
A는 뭘 만들어주기 위한 계수예요?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수다 해서 현재 가치 계수, 줄여서 현가 계수라고 그래요. 무슨 계수? 현가 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가 계수란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한 계수다?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수다. 이렇게. 다음. 여기가 8이면 무슨 계수? 8의 계수. 만약에 미래 가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계수가 되겠어요?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해요. 미래 가치 계수. 줄여서 내가 계수라고 합니다. 줄여서 뭘 한다? 내가 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수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그냥. 예?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무슨 계수? 현가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줄여서 현가 계수. 미래 가치를 물어보면 내가 계수.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시불이라는 용어하고 연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일시불 연금. 읽어보세요. 시작. 일시불 연금. 일시불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일시불이에요.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연금이에요. 그러면 매달 10일 날 50만 원씩 2년, 24개월 동안 은행에 정기 적금을 하겠다? 그러면 그 50만 원이라는 돈은 2년이란 기간 동안에 한 번 발생해요? 여러 번 발생해요?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름이 뭐죠?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 이렇게. 다음. 아까 우리 어음 이야기 들어봤네. 어음.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110원짜리 어음이 있대. 1년 후에 110원짜리 어음이 있대. 자, 그럼 이 110원이라는 돈은 1년이라는 기간 중에 몇 번 발생하죠? 한 번. 그러면 일시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시불에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 어쩐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볼래요? 무슨 가치 물어본대? 그럼 무슨 계수가 나와야 돼? 현가 계수. 근데 어떤 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시불에 현가 계수 적용한다 이러면 돼요. 네. 자, 다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니까 현가 계수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그러면 무슨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냥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다음. 연금이란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가치 알아본대요? 무슨 계수? 어떤 돈에? 그러면 어떻게? 연금의 현가 계수 이렇게 적용하면 돼. 이렇게. 다시. 미래 가치 알아볼 때는 무슨 계수 나와야 된다? 내가 계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시불이라는 용어가 있고 역시 무슨 용어가 나오겠어요? 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수업 무슨 가치 물어본대요? 그러면 내가 계수 나와야 돼요. 어떤 돈에 대해서?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이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가치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러면 무슨 계수? 내가 계수. 어떤 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연금의 내가 계수. 이러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목.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현가 계수. 미래 가치 알아보려면 내가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알아보려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알아보려면 연금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중에 학생들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전혀 헷갈림의 대상이 아닌데 좀 나중에 어떤 상황을 줬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번. 회사로부터 퇴직 후에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그렇게 받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 금액이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문장 맨 끝에 보면 현재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 건지 미래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먼저 잡는 거야. 문장 맨 끝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럼 일단 무슨 계수 나와야 돼요?
현가계수 나와야 되겠죠? 일단 현가계수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문장 안에 보면요. 돈이 나와, 돈이. 10년이 돈이야? 아니에요. 매년이 돈이야? 아니야. 요게 돈이죠? 이 돈의 성격을 갖다가 연금인지 일시불인지 지문만 넣어주면 돼. 요 1,000만 원은 연금이 일시불이에요. 왜 연금이야? 그렇지.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10년 동안. 그러면 요것의 이름이 뭐다? 연금. 그럼 답은 무슨 계수를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한다. 이런 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또 해볼게요. 4년 후 처분 시 10억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 할인율 7%를 적용했을 때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리 물어보네. 자, 항상 뭐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문장 맨 끝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뭐야? 현재 가치는 현가계수죠. 현가계수. 다음에 이 7% 의미 있어 없어? 뭐? 10억은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한 번만 생겼잖아요. 일시불이야. 됐어. 이제 연결해봐. 일시불에 현가계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디? 3번. 현재 10억 원 하는 주택이 있다. 매년 이 주택의 가치는 5%씩 상승한다고 할 때 5년 후 이 주택의 가치가 얼마냐? 이것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지문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가면 틀릴 게 없어. 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일단은. 항상 문장 끝을 보는 거야. 여기서 당한다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되고 문장 끝에서 결론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장 끝에 무슨 가치 물어봤어요? 미래 가치 물어봤으니까 무슨 계수? 내가계수 나와야 돼요. 자, 요거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거 당하면 안 된다고. 예. 10억 원이라는 돈은 연금이 일시불이에요. 현재 한꺼번에 있는 일시불이죠? 그러면 연결해봐. 일시불에 내가계수 이러면 돼. 일시불에 내가계수 이런 식으로. 네. 다음. 회사로부터 퇴직 후 10년간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10% 이자율로 은행에 10년간 매기간 적립한다. 그랬을 때 10년 후 가치는 얼마냐?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지문이었는데요. 이것도 항상 문장 끝에 있는 거 먼저 잡는 거야. 자, 뭐예요? 이거 무슨 계수? 미래치 물어봤으니까 내가계수죠? 그렇죠? 요거 연금의 일시불이야.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있잖아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 않아. 대신에 처음에는 이 어떤 상황에 현가계수 쓰고 어떤 상황에 내가계수 쓰면서 어떤 식으로 딱 붙이는지 이것만 연습되면 나중에 일사천리로 끝날 수 있어요. 다시 단순하게 생각하자.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무슨 계수가 나와야 되고 현가계수가 나와야 되고 미래 가치를 물어보면 내가계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떤 돈의 현재 가치 나오면 어떤 돈 그대로 쓰는 거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를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계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계수? 현가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계수. 일단 거기까지만 잠깐 들으면 돼요. 전혀 복습의 대상은 아니에요. 지금 복습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 그래서 복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뭘 있어? 없지. 뭐 알아야 복습을 하지. 알아야 복습을 하지. 예. 다음에 어떤 용어가 은근히 좀 한 번씩 나와서 하나 볼 건데요. 284페이지 볼게요. 284. 자, 맨 상단에 그 반가로 2번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있죠. 보이죠? 제 말 들어볼까요? 은행으로부터 1억 빌렸습니다. 빌린 돈 얼마? 1억인데 3년 동안 열심히 원리금 갚으면서 원금으로 3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럼 1억 중에 원금 3천만 원 상환했으니까
못 갚은 잔금이 못 갚고 남은 돈이니까 잔금이 7천만 원이죠. 잔금 비율 몇 %죠? 70%죠. 1억 중에 7천만 원 못 갚고 잔금 남았으니까. 그러면 잔금 비율은 70%고 상환 비율은 30%. 어디? 잔금 비율 70%, 상환 비율 30% 합치면 몇 %? 100%? 100%는 1이죠. 온전한 값.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잔금 비율 더하기 상환 비율은 1이다. 맞아요? 두 개 합치면 1 맞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주목해야 돼. 주목해야 돼. 요거 가지고는 요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데 두 개 합치면 1 맞죠? 그러면 A하고 B를 합치면 1이야. 맞아요? A를 물어볼 때는 A는 1 더하기 B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둘이 합치니까 1이니까. 한 놈 물어보려면 1에서 저놈을 빼야 요놈이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딱 책 보니까요. 잔금 비율도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맞아요? 상환 비율도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죠? 절대 1 더하기라는 소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게 종종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암튼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하고 합치면 얼마가 된다? 1. 두 개 합치면 1이다. 그 소리만 잠깐 듣고 패스. 듣고 패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항상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있어서 이제 한번 다뤄볼 텐데요. 286페이지 보니까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요게 전에 이제 우리 살짝 한번 11월 달에 조조순 전후, 매매순 전후 해본 것도 같은데 뭐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됐고요. 예, 저도 뭐 바라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혀 오면서도 그냥 오늘도 우리 학생들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공부를 많이 시켜서 머릿속에 기억을 많이 남게끔 하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겠지 이런 기대도 아예 않고 왔어요. 그냥 편안하게 좀 왔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예. 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우리 뭐라 했냐면 투자 3단계는 취득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처분한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자 10억을 주고 부동산을 사면 3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동산에서 매년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3년 후 처분 시 11억 원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이 1억 원을 아까 영업수지라는 소리를 잠깐 해봤어요. 무슨 수지? 영업수지. 처분 시 손에 질 수 있는 이 11억 원을 아까 지분복귀액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운영소득을 좋아하세요? 처분소득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더 좋아하죠, 사실. 안 그래요? 나도 이게 더 좋은데? 아까는 투기꾼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또 싹 바뀌었어,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처분소득은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로 평가되기 힘들어요. 왜냐?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부동산에 내재해 있는 진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됐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 그 소득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얘는 항상 100%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수지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리 책에 287페이지 맨 상단에 영업수지 계산 보입니까? 자,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요? 맨 상단에 가능 조소득 보이시죠? 안 보이나? 조동그라미. 유효 조소득 보이세요? 조동그라미. 순영업소득 보이시죠? 순동그라미. 세전연금수지 보이시죠? 전동그라미. 세후연금수지 보이시죠? 후동그라미. 동그라미 5개 쳤네요. 묶어서 보면 조, 순, 전, 후 맞나요? 한번 해봅시다. 조, 순, 전, 후.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영업수지 한번 볼 거예요. 영업수지. 영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지출 영업수지 계산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이제 7번 볼게요. 갑돌이한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층짜리 부동산인데 갑돌이 이거 사가지고 임대 사업 하려고 한대요. 임대 사업. 그러면
갑돌이가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주된 수입은 당연히 무슨 수입이 되겠어요? 임대료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갑돌이가 돈이 부족해서 일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끼고 살려고 한대요. 그러면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을 받게 된다면 빌린 돈에 대해서 사전 약정에 의해서 원리금을 또박또박 갚아줘야 되겠죠. 당연하죠. 네, 그래요. 근데 보니까 한 층당 방이 10실이 있대요. 10실이.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 임대 가능한 주택은 몇 실 있어요? 100개가 있죠. 10실씩 10층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방 하나 등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합니다. 100만 원.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할게요. 그러면 방이 100개고 방 하나 당 임대료 100만 원이니까 이거 사가지고 임대를 하면 임대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가 예상될까요? 100만 원짜리가 100장이 들어오니까 1억이죠, 1억. 그렇죠, 1억. 이 1억 원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가능한 총소득이다, 가능 저소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가능 저소득. 자, 수도. 여기서 조는 총이다 이렇게 하세요. 시작. 조는 총이다. 저소득은 총소득이다. 조임대차는 총임대차. 예, 그래요. 사실은 영어로 표기할 때는 저소득과 총소득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저소득은 뭐다? 총소득이다. 예, 그래서 조는 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요 가능이란 용어, 가능이란 용어. 예, 가능이란 용어는 지금 발생한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잠재. 잠재란 것은 현재 드러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한테 학생은 학계론에 잠재 능력이 있어요 라고 제가 웃고 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예. 들어봤죠? 이 학생이 진짜 학계론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면 잠재 능력이 있다는 소리 안 해요. 잘한다라고 하고 가지. 근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잘하는 게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몇 년 후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인가? 그래서 잠재라는 것은 드러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우리가 산 거야 안 산 거야? 안 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직 나오진 않았다. 잠재돼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잠재 저소득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과 잠재는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 저소득이 1억 원 이상 된대. 그러나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냐하면 방이 100개가 있는데 1년 365일 단 하루도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이 가능한 소득이거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 등을 감안해가지고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공실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빼야 돼요. 그리고 및 책에 혹시 뭐라 나왔어요? 불량부채라고 나왔습니까? 불량부채는 용어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불량부채. 불량부채 용어만 들어주면 되는데 양화돼요, 불량화돼요? 뭔가 불량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대요. 불량스러운 상황이. 자,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임대료 수입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301호로 사는 학생은 얘가 참 착한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월세를 5달째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임대인 갑돌이가 환장하는 거야. 쟤 쫓아내야 되는데. 제 얼굴만 보면 막 안타까워 죽겠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불필요하게 임대료가 연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불량부채예요. 하나 또 있어요. 401호 사는 학생은 월세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는데 술만 먹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401호 얘 때문에 다른 임차자가 나가겠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내보내려면 집 알아보라고 중개 수수료도 내가 줘야 나갈 거야. 이사하라고 돈도 이사 비용도 줘야 나갈 거야. 이런 불필요한 돈이 나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불량스럽다 해서 불량부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념만 들으시면 돼요.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소득 나왔어요? 기타 소득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기타 소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래요. 자, 지금 갑돌이는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갑돌이가 얻고자 하는 주된 수입은 당연히 임대 수입이거든요. 근데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수입이 생길 수 있냐면 1층에다 커피 자판기 놔뒀더니 자판기 음료수, 커피, 자판기에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5개 광고탑
LG U+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1년에 500 주겠대. 라고 해서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기타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시험에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기타적이니까 용어만 나와, 용어만.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니까 이제 가능이 아니고 이제는 유효한 총소득이 된다. 유효한 총소득. 거기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어요. 영업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업 비용, 영업 경비를 빼줘야 돼. 영업 경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킨집에도 마찬가지잖아. 한 달에 치킨집 해가지고 매출액이 3천이야, 3천. 이렇게 나오는데도 별로 오지만. 그럼 친구가, 야, 너 한 달에 3천원씩 벌어? 그럼 1년이면 3억 6천 원에, 야, 너 대박이다. 금방 부자 되겠다.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야, 저게 다 내 돈이냐? 월세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하면 겨우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업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우리 시험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영업, 소득. 이 순이라는 용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중요해. 지금은 그냥 들어보는 거지만 우리 순은 있잖아요. 순은 영어로 넷이라고 그래. 넷. 그리고 우리 한자로 매치순 할 때 이 순자 쓴단 말이에요. 매치순 할 때. 예. 근데 이름에 이 순자 쓰신 분 손 들어봐. 없어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거지. 머릿속이 아무것도 안 들었다 이거지. 순이 있잖아요. 온전한 값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도 있고 비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이라는 것은 총수익에서 총 발생하는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해요. 순소득은 유효한 총소득에서 총 영업경비를 빼니까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을 통한 소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고 남은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넷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밖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 보면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좋은 물건 나왔다. 이거 사면 지금 매물이 얼마에 나왔고 어떻게 하니까 사면 돈 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요, 박 사장님. 넷이 얼마나 나오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에? 뭐라고요? 넷이요, 낫이요, 뭐 이래버리면 무시가다는 소리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넷이라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매물로 10억이 나왔다면서 그럼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팔면 팔았을 때 매각 금액과 샀을 때 금액, 세금 등등 이런 것 저건 다 고려해서 순수하게 내가 얼마의 이익을 뽑아갈 수 있냐. 그래서 넷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왜? 사람들이 그 용어를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순은 뭐다? 넷이다. 이렇게. 이 순자는 최순실 할 때 순자인가? 좀 모르겠네. 나 이게 잘 모르겠네. 쉬는 시간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봐요. 예? 맞나 어쨌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순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고 남은 게 순이에요. 네. 다음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어요. 빼야 될 게. 거기 보니까 혹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있네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은 뭐다? 원금이자, 원리금, 뭐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예. 자, 근데 제가 갑자기 색깔을 바꿨다는 것은 뭔가 한마디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색깔이 바뀌었잖아, 빨간색으로. 자, 부채 서비스액이 왜 있는지 아세요? 남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있는 거지 뭐. 그죠? 만약에 이 항목이 없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맞아. 대출 안 받고 100% 내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지금 용어만 들어보면 되고요. 요거 정리하니까 세금 내기 전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 뭐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지가 무슨 말일까요? 수익과 지출이에요. 흐름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는 것을 흐름, 뭐 또는 수지, 뭐 계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세전이에요. 세전이 무슨 말인가요? 세금 내기 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세전에 세금 뺐으니까 세후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순, 전, 후. 시작. 조조순, 전, 후. 자, 이거 있잖아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학생들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시험 보기, 그러니까 시험이 뭐 10월 28일 날 본다고 발표 났다는 거 들으셨나?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도 보니까 딱 그 날짜가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10월 달 시험 보는데 9월 말까지 만약에 이 영업수지 계산 과정 현금 흐름을 암기를 못 하신 학생은 제가 10만 원씩 줄게요. 진짜 줄게.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거 모르고 있으면 오세요. 근데 10만 원 줄게요. 한번 할까요? 근데 아무도 받으러 안 올걸요? 받으러 오면서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한 문제 더 맞히면 합격하고 한 문제 떨어지면 틀리는 게 틀리면 떨어지는 게 우리 시험인데 도대체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있냐? 인생 왜 그렇게 사냐고 얼마나 저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겠어. 아무튼 시험 보기 직전 9월 말까지 이거 모르고 있으면 내가 10만 원 주겠어요. 받으러 오세요. 예? 받으러 와. 줄게 진짜로. 항상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암기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용어 하나하나 설명했죠. 그냥 그 순간순간 이해만 하면 돼. 아까 암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조조순 전후 이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돼. 자, 시작. 조조순 전후. 아무튼 지금은 용어 하나하나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다음. 넘겨가지고 이제 뭘 보냐면 290페이지에 지분 복귀액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이제 지분 복귀 계산 보이시죠? 그러면 지분 복귀액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인가? 매매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구나. 그럼 거기도 동그라미 5개 쳐봐. 치고 싶은 대로 쳐봐. 응? 어떤 학생은 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나 보네. 뭐 분위기가 조조순 전후면 뭐 미안해요. 순, 전후 동그라미 치세요. 매도 가격 예상 매도 가격 매도 경비 순매도액 세전, 세후, 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읽어보자. 무슨 전후? 시작. 다시 시작. 매매 순, 전후 시작. 매매 순, 전후 묶어서 조조순 전후, 매매 순 전후 시작. 조조순 전후, 매매 순 전후 이렇게. 다음 291페이지 맨 상단에 박스가 있는데요.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거만 쓰면 돼. 어디? 순대이감 동그라미 쳐봐. 순대이감. 아직도 그냥 헤매고 있어. 오른쪽 페이지 학생. 네. 순대이감 쳐봤어요?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 해서 무슨 이감? 순대이감. 자, 여기서 우리 세금 한번 볼게요. 세금.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세금은 솔직히 많이 내고 싶어, 조금 내고 싶어. 그렇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고 세금은 조금 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지. 그러면 거기 보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은 더하고 어떤 항목은 빼고 이런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과세, 세금 때리는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들어봅시다. 이제 제 1년 연봉이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000원. 그러면 세율이 1년 연봉 100만 원이라 할게요. 100만 원이다. 근데 세율이 20%다. 소득세율이. 그러면 100만 원에 20% 세율 적용해서 세금 20만 원이냐? 안 내요.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예. 소득은 100만 원인데 기본 공제 비율이 있어요. 우리 강의하면. 그리고 카드 쓰잖아요. 현금 영수증 있고 인적 공제 있고 차상거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실제 100만 원 벌었지만 세금 내야 되는 대상은 300만 원으로 아니 3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율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20% 적용해서 세금 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용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마이너스라는 항목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준다. 우리 그 연말정산하면 인적공제 가족 한 명당 100만 원씩 더해주는 거예요. 까주는 거야. 그만큼 세금 과세 대상 소득에서 까주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 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에서 빼기는 세금을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앞에 어딘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절세 효과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은 나냐고 안 물어볼게요. 절세 효과 중에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가 있다 이 말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했는데 일부 자금 빌렸어요. 빌린 돈에 대해서 열심히 원리금을 갚았어요. 원리금 뭐의 약자죠?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근데 원금으로 갚기 위해서 나간 돈은 나간 돈이 아니야. 왜? 원금으로 상환된 만큼 내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야. 근데 이자로 나간 돈 있죠. 이자로 나간 돈은 이자는 맨날 갚아도 이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일부 빌렸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나간다. 이 이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세금 공제 혜택을 실제로 줍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줘요. 예. 다음. 감가상각이란 말 기억나시죠? 상각이란 말이 훼손된단 말이라고 그랬죠? 건물이 새 건물이었다. 새 건물은 새 건물이다.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나니까 벽에 균열도 발생하고 창문도 깨지고 페인트도 벗겨졌더라. 훼손됐다 이거죠? 훼손이 바로 상각이야. 훼손된 만큼 가치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게 바로 뭐 말이죠? 훼손된 만큼 가치가 작아진다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갑돌이가 이 건물을 100억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너 돈 벌었구나? 여기다가 세율 적용해서 우리 세금 내자라고 했더니 갑돌이가 내겠대. 대신에 갑돌이 할 말이 있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10억을 번 건 인정하겠는데 100억 주고 샀던 자기 건물이 1년 동안 10억의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1억 원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갑돌 입장에서는 10억을 번 건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10억을 벌기 위해서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은 비용으로 봐줘야 되지 않냐. 타당합니까? 예, 실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비용 처리해줘가지고 10억 원이 아니고 비용 처리해서 얼마에 대해서 9억에 대해서 세금 때려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부동산 투자금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해준다. 그래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무슨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1교시 때부터.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우리 임대주택 정책 봤는데 그중에 임대료 규제 봤어요. 임대료 규제는 균형가격보다 무슨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지한다. 최고 가격제, 최저가격제. 최고 가격제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상한제, 하한제? 상한제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낮은 선에서 싸게 통지하다 보면 공급자가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럼 물건이 남아 부족해. 주택이란 물건이 부족하죠?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낮은 선에서 싸게 통지하니까 공급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키죠. 신규 착공용 양도 줄이고 주택을 방치하니까 주택의 질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차인들은 이사를 활발하게 다닐 수 있다 없다? 이동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허용한 임대를 왜 집주인한테 추가적인 웃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몇 중 가격을 부담해야 되는 이중 가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용어 하나 봤어요. 용어 중에 Development Right Transferable TDR이라는 용어, 개발권 양도라는 용어를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트랜스퍼러블 팔아먹을 수 있는데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 중에서 뭐만을? 개발권만을 팔아먹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아까 책에다 우리 어떻게 체크해놨지? 오케이. 개발권만 양도한다는 거야. 실제로 거기서 TDR 제도를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소유권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나와. 맞아 틀려. 제목만 봐도 틀린 거야. 소유권이 아니고 소유권 중에서 뭐만을? 개발권만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조세, 부동산 세금. 자, 이제 조세 전가 기착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어요. 떠먹는 게 전가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게 귀착이라고 했는데 아까 7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반지하방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 7층 전체를 쓰는 사람도 있었죠? 자,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이고, 그새 잊어버렸구나. 돈 많은 탄력적이면 이 돈 빼가지고 이사 갈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유리하다고 그랬죠?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작다. 비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조세 부담은 크다. 근데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면 그냥 유리가 아니죠. 완전 유리하니까 본인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00% 누가 다? 상대방이 다 부담한다고 그랬고 비탄력적이면 불리하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불리하다? 완전 불리하다. 내가 그러면 100% 누가? 내가 본인이 세금을 다 낸다. 해봤죠? 다시 한번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적이면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한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본인이 부담한다.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금을 때리면 세금의 일정 부분은 소비자가, 세금의 일정 부분은 공급자가 따르니까 수요도 감소하고 거래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그러면 거래가 감소하죠? 사회적인 무슨 손실이 생긴다고 그랬더라?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용어 한번 들어봤어요. 네. 다음에 어떤 용어를 한번 봤는데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라는 용어 한번 들어봤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100% 국가가 세금으로 징세를 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의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헨리 조지가 바라봤을 때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정당한 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국가가 100% 세금으로 징세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해봤죠? 네. 다음. 투자의 아까 뭐 개념. 투자라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편익을 얻기 위한 현재의 확실한 희생이다.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잠깐 한번 들어봤고 위험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금, 융통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 들어봤는데 뭐죠?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 시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잘못되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단 100%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분석법, 지배원리란 말 들어봤어. 너무 쉽지 않나요?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 위험이야. 위험이 똑같으면 당연히 수익이 큰 걸 선택하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서 결정한다. 평균 분산 분석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과 관계가 나타난다면 평균 분산 분석법 가지고 누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다. 이때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는 뭘 선택할 수 있다? 고위험 고수익 선택할 수 있고 극히 보수적인 투자자는 저위험 저수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렇게. 네. 다음에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했네, 포트폴리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그 말은 결국은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게 아니고 위험을 최소화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랬죠?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위험은 어떤 위험만?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인 위험만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목적은 A 한 군데에다만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위험이 커지니까 A, B, C, D 여러 군데에 나눠 투자해가지고 어디서 까먹으면 딴 데 벌어서 메꾸고 해가지고 당초에 투자자가 원했던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A하고 B를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음료수 회사하고 아이스크림 회사처럼 여름이 되면 수익률이 커지고 둘 다 커져버리고 겨울이 되면 둘 다 수익률이 작아지고 이것은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게 나타나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로 달리 나타나지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응? 됐고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평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내가 개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 지금처럼 별로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평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1억 빌리는데 3천만 원 갚았다. 7천만 원 못 갚았다. 못 갚은 돈 70%를 뭐라 했더라 아까? 못 갚은 비율? 잔금 비율 했죠. 갚은 돈이 3천만 원이죠? 30%가 뭐야? 상환 비율. 둘이 합치면 얼마가 돼? 1.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둘이 1이야.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고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 해야지. 두 개 합치면 1이니까 뭘 물어보는데 뭐 1 더하기 뭐 이런 소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둘이 합쳐야지 1이 되니까 요놈 물어볼 때는 1에서 요놈 빼야지 요놈 되는 거고 요놈 물어볼 때는 1에서 저놈 빼야지 요놈이 되는 거예요. 1 빼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 이자율과 할인율은 서로 똑같다 다르다? 원래는 달라요. 진짜 원래 달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율과 할인율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알고 싶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이자율과 할인율은 서로 똑같다. 다음 영업수지 계산 과정 무슨 전후? 조조순 전후. 지분 복귀액은 무슨 전후? 매매순 전후. 그리고 순대 2, 감. 이자 지급분하고 감가상각비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투자이론 금융론하고 감정평가 일부 내용들 쭉 하고 올해 수업을 마무리.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아닌가? 한 번 더 있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되는 대로 해야지 뭐. 자, 그래요.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